63세 은퇴한 가장, 개인 택시 몰다 좌절. 기름값도 못 건지는 충격적 현실. 여러분,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으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 또한 주변에서 은퇴 후 갑자기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분들을 여러 봤거든요. 그분들은 퇴직금 받으면 여기저기 투자도 해보고 그래도 택시 운전 정도면 밥벌이는 되겠다 싶어 시작하신 건데요. 막상 해보니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3세 은퇴한 가장, 개인 택시 몰다 좌절. 기름값도 못 건지는 충격적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할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사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각각 조금은 상황이 달라도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도 철저한 계획과 점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론 은퇴 후 삶,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은퇴라는 게 막연히 회사 생활 끝나고 난 뒤에 편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면 체력과 자금이 모두 필요하죠. 나는 직장 다닐 때 30년 동안 꼬박꼬박 일만 해왔는데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지?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으니 일도 힘들고 그럼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선택지가 바로 개인 택시입니다. 한때는 내 차 몰아서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면 매일매일 나가는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 각종 세금, 그리고 손님 구하기 자체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설마 이렇게 힘들 줄이야. 김영수 가명, 63세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63세로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일을 잘해서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고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나는 은퇴하면 뭘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남들 하는 것처럼 퇴직금 일부로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해 볼까 싶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난 뒤에도 마음 편히 나가서 택시 몰면 하루 일당 정도는 벌지 않을까? 어차피 차 운전은 평생 해왔으니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손님을 많이 태우는 날이 드물어요. 코를 잡으려고 앱을 활용해도 경쟁이 치열하고 한가한 시간대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가만히 대기만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기름값은 세월 따라 계속 오르고 차가 오래될수록 정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 내내 몸 갈아 넣었는데 정작 수익은 기름값 제하고 나면 코딱지만큼 남네. 김영수 씨는 결국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 후 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걸 하고 후회만 쌓인다고 하십니다. 택시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막상 겪어보니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 자영업 하다 안 돼서 택시라도 박명희 가명 62세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62세 여성분인데 남편도 퇴직했고 본인도 일찍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적자가 쌓였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개인 택시라면 그래도 매일 일정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마침 택시 운전에 관심이 있어 몇 달간 학원을 다니며 준비를 해왔고 어렵게 면허를 구해 시작했죠.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자영업 못지않게 힘들다고 느꼈답니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교대 없는 근무, 휴식 시간도 제때 갖지 못함. 날씨에 따라 손님이 들쭉날쭉하고 특히 장마철이나 코로나, 시국 같은 돌발 상황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차량을 잦은 사고나 범칙금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야 함. 박명희 씨가 제일 힘들다고 느낀 건 체력적인 부담이었다고 해요. 가게를 운영할 때도 힘들었지만 그땐 적어도 손님이 없으면 잠깐이라도
쉴 수 있었는데 택시 운전은 내내 운전에 집중해야 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다는 거죠. 이제 겨우 60대 초반인데도 매일 피곤이 누적돼서 날이 갈수록 지치는 것 같아요. 일도 일이지만 건강이 걱정이에요. 계속 이렇게 일하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요. 자영업에서 택시로 옮겨왔다 해도 은퇴 이후에는 체력적 정신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3. 택시 말고 다른 일도 가능했는데 최종수 가명 65세 씨의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최종수 씨는 65세로 이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일부 받고 있었어요. 월세 수입도 조금은 있었지만 큰 돈은 아니니 추가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서 개인 택시가 어떠냐고 권유해서 면허 취득을 알아보고 꽤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수 씨는 막상 면허를 받기 직전에 다른 쪽 길이 열렸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민원 안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근무 시간과 주말 휴무가 보장되었고 몸이 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안 하고 이 일을 선택했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결과적으로 택시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택시도 나름 돈이 된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 경우엔 몸이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일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체력적인 부담이 훨씬 적어요. 이처럼 최종수 씨 사례는 은퇴 후 꼭 개인 택시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하고 내 몸 상태와 재정 상황을 살펴본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하죠. 정리 은퇴 후 삶을 위해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들. 위 세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택시업이든 자영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무언가든 준비와 실질적인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일이 쉽고 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선택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지요. 체력 관리 60대 초중반에는 아직 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일같이 운전대를 잡고 몇 시간씩 거리를 누비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비, 손님 응대, 교통 상황,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체력은 물론 정신적인 소진도 커집니다. 수입 예측 기름값, 차량 정비비, 세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실제로 순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손님이 많은 주말 밤 시간대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적을 수 있고 경기나 날씨,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가 수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안파악 은퇴 후 택시만이 답은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단기 계약직, 파트타임 자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택시 면허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더 적은 부담으로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새로운 시작, 더 꼼꼼히 준비하자. 예전에는 은퇴 후 개인 택시가 노후 대책이 된다고 흔히들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이 먹히던 시기도 있었어요. 택시가 귀한 시절엔 손님이 많았고 경쟁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택시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차량 공유 서비스도 많아졌죠. 또 기름값과 유지 비용이 예전만 못하게 오르다 보니 은퇴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택시 업계에서 실패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서 장점을 살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지, 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익 대비 노력과 체력 소모가 감당 가능한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은퇴 후에 택시를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 그리고 체력을 쏟을 수 있는가? 이미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혹은 운전에 익숙하지 않다면 다른 길은 없는가? 어떤 일이건 새로운 출발에 앞서 철저한 정보 수집과 준비가 필수적이지 않은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미리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보아왔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하게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이번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출발점이니까요. 그러나 이 출발점이 두려운 이유는 준비가 부족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례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만의 은퇴 설계를 탄탄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63세 은퇴한 가장, 개인 택시 몰다 좌절. 기름값도 못 건지는 충격적 현실. 이제는 이 문장 한 줄이 남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 부분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패 없는 은퇴 후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에게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눈다면 훨씬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하고 고향 부산에 잠깐 쉬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나와 바닷바람을 맞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기는 맑고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아, 내가 기억하던 한국이 아닌 겁니다. 예전엔 답답하고 시끄럽기만 했던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편리하고 따뜻한 도시가 나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해운대 바다를 걸으며 시장에서 순대를 먹으며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며 웃는 할머니들을 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야 돌아왔을까?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마음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민 와서 정착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제게는 가장 좋은 노후의 형태일 것 같았습니다. 70세, 은퇴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일하고 집 사고 아이 키우고 세금 내며 살았지만 은퇴 후엔 다른 질문이 들려옵니다. 이 삶의 마지막 2030년을 어디서 보내야 행복할까? 고국에 돌아오면 병원도 가깝고 말도 통하고 음식도 입에 맞고 무엇보다도 정서가 편안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지요. 건강보험, 생활비, 비자 문제, 가족관계, 외로움 이 복잡한 물음 앞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망설입니다. 완전히 돌아오기엔 두렵고 완전히 떠나 있자니 그리운 삶. 그래서 점점 늘고 있는 게 한국-해외 이중 거주라는 선택지입니다. 사례 1. 미국 의료비가 너무 무서웠어요. 68세 김정자 씨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평생 일하며 살아온 김정자 씨는 은퇴 후 병원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MRI 한 번에 $2,000, 약 처방 한 달치가 $300. 보험이 있다 해도 본인 부담금은 무시 못할 수준이었죠. 반면 부산에 오니 건강보험만으로 종합병원 진료를 받고 약까지 1만 원도 안 나옵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몸 아픈 나이에 병원 가기가 두려운 나라에서 노후를 보내는 건 매일이 불안 그 자체였어요. 한국은 정말 든든해요. 사례 2. 자식들 떠나고 나니 미국이 낯설어졌습니다. 72세 이춘호 씨 이야기. 이춘호 씨는 아들, 딸 모두 출가하고 아내마저 먼저 떠난 뒤 혼자 남은 미국 생활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바쁘게 일할 땐 몰랐지만 막상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TV를 보니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그가 한국에 와서 느낀 건 사람 냄새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 나눠주고 아침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커피 한 잔 나누는 일상. 춘호 씨는 그 속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지금은 1년의 절반은 한국, 절반은 미국에서 지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례 3.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70세 한상우 부부 이야기. 은퇴 전 미시간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상우 씨 부부는 은퇴 후 생활비 부담에 허덕였습니다. 세금, 전기세, 각종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반면 부산 외곽에 전세로 들어와 보니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 문화시설, 공공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것도 체감했지요. 지금은 오히려 이곳에서 소일거리도 하며 여유롭게 살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함과 돌봄입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의료비 부담 등은 나이 들수록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결국 많은 해외 은퇴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돌아와 있진 않아도 최소한 고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한국 마이너스 해외 이중 거주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 재가입도 가능하고 복수국적이나 F-4 비자 혹은 장기 체류를 위한 다양한 옵션들도 준비돼 있죠. 중요한 건 완전히 한쪽을 선택하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 원하는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해운대 바닷가엔 수많은 은퇴자들이 산책을 나섭니다. 어떤 이는 매일 이곳에 있고 어떤 이는 몇 달 후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다는 말. 그 말이 요즘 고국으로 돌아온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은퇴 후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완전히 떠나거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가는 곳으로 천천히 와보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진짜 고향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해외 은퇴 생활에서 한국과의 왕복 생활로 삶의 패턴을 바꾸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이유도 물론 크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적 부담, 의료 접근성,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삶의 밀도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해외에서 은퇴 후 귀국하거나 한국을 베이스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재가입 조건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병원을 이용하려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걸 보고 당황하십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경우 지역 가입자로 재가입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할 경우 가능. 단기 방문은 불과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초기 보험료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됨. 예를 들어 서울에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로 들어가면 재산세 기준에 따라 한 달에 약 7만 15만 원가량 보험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에서 MRI 한 번 찍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팀 미리 한국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복원은 꼭 챙기세요. 주민등록이 있어야 건강보험도 가능해집니다. 둘째, 부산과 수도권 외 지역의 생활비 차이를 반드시 체감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1인당 생활비로 25,500달러가 필요했다면 한국 특히 부산이나 대구, 전주, 여수 같은 지역은 15만 200만 원 정도면 넉넉하게 생활 가능합니다. 단 서울은 예외입니다. 서울은 미국 대도시와 맞먹는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퇴자들은 서울은 잠깐 다녀오는 곳으로 생각하고 생활지는 좀 더 조용하고 물가가 낮은 지역으로 정합니다. 예산 예시를 드리면 전세 보증금 1억 원 내외 소형 아파트, 월 생활비 약 150만 원, 식비 50만, 공과금 20만, 교통의료비 30만, 기타 여유비 50만,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무료 복지 활용 가능. 주의사항 지역별 병원 수준과 교통편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외곽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해외 이중생활을 하려면 비자 체류 일수 자산 분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체류 신분.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선 F-4제 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는 단기 방문을 반복하면서 90일 단위 체류 후 출국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건 병원이나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임대 수익이나 금융소득이 생길 경우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초과시 적용되므로 두 나라의 세법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자산 분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주택이나 자산을 남겨두고 옵니다. 이때 관리가 관건입니다. 믿을 만한 관리 대행 업체나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위임장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한국에 집을 마련할 땐 임대 수익보다는 거주 편의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용 팁 해외 체류 중인 은퇴자들은 외환 거래 한도 연간 10만 달러 및 환율 변동 리스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은퇴 자금의 일부를 한국 원화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것도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정서적 만족과 커뮤니티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은퇴 후 삶에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가는 얼마를 갖고 있는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은 동년 배와의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어 외로움을 덜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경로당, 복지관, 평생교육시설이 매우 잘 돼 있음.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무료로 수강 가능한 건강 프로그램, 스마트폰 교육, 노래교실 등 다수. 서로 반찬 나누는 문화, 공원 산책 모임, 시니어, 자원봉사활동 등 참여 기회 풍부. 전문가 조언 귀국 초기엔 고립감을 느끼기 쉬우므로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루틴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주 2회 이상 외출 루틴이 있는 은퇴자는 우울감 발생 확률이 40%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은퇴 후 한국에서 사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의 이유와 현실적인 장점을 동시에 체감하며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돌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씩 연결되어 있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그건 분명히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노후로 이어질 겁니다. 당신이 70세든 60세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는 용기가 때론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6개월 만에 무너진 삶, 반년 만에 알게 된 은퇴의 충격적 진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은퇴 후 삶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서야 마주한 현실에 깜짝 놀란 제 지인들의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한 에세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적절한 현실적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직장에 다닐 땐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좀 더 저축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가장 두려운 건 시간이 넘쳐나는 동시에 돈은 제한된다는 점이죠. 쌓아둔 예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줄어든 수입 때문에 하루하루가 쉽지 않다는 걸 그때 가서야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거나 가까운 분들이 경험한 3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은퇴 후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왜 6개월 만에 삶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는지,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일이 없으니 내가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제 지인 중에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놓지 않던 아주 부지런한 분이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후배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던 분인데 정년 퇴직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자부심을 갖고 매진했던 일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야, 이제 놀면서 편하게 지내서 좋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막상 본인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해보긴 했는데요. 한두 달 지나니까 뭔가 계속 허전하더래요. 매일 같이 회사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했나? 하는 자괴감이 시도 때도 없이 들었답니다. 결국 마음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회사가 곧 인생이었던 분들이 겪기 쉬운 전형적인 은퇴 우울증이라며 상담 치료를 권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저런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 같아요. 미리미리 자기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도록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았죠. 자기 개발도 좋고 취미나 봉사활동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회사라는 테두리를 떠나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다음은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 고민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번엔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의 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접으셨고 거의 동시에 은퇴 생활에 들어가신 셈이에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 당장 식비와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통장 잔액이 훅훅 빠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약 생활을 하더라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나오니 금전적 불안감이 하루하루 누적된 거죠. 실제로 써보니까 은퇴 후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더라.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흔히들 직장 다닐 때는 점심값이나 교통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이 많으니 은퇴하면 적게 들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도 당연히 오르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식비나 자잘한 생활비가 의외로 크게 들더래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잖아요. 이미 나이도 있으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작은 알바를 찾자니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분 말씀이 야, 내가 이렇게 볼품없이 느껴질 줄은 몰랐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을 자주 찾게 되고 소위 용돈 달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진 못해도 자녀들이 돈을 좀 보태줄까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 하셨어요. 사실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문제가 얽히면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서로 마음 상하기 딱 좋은 주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퇴 전부터 소득원을 만들어 두거나 국민연금이나 각종 연금 상품 등으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수입 흐름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은퇴 후엔 무조건 절약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 창출이 가능하도록 미리 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3. 세 번째 사례, 가족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는 가족, 특히 부부 관계 또는 자녀와의 갈등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한 친구분은 은퇴 후 오히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대요. 그동안은 일이 바빠서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가다시피 했으니 이제야말로 가족들과 오붓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로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붙어 있게 됐고 사소한 습관부터 부딪히기 시작했대요. 예컨대 TV 채널을 뭘 볼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씻고 집안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등. 예전엔 서로 바빠서 대충 넘어가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예민하게 느껴졌던 거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직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가 계속 집에 있는 게 그리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선 내 방 청소 좀 해라.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등 잔소리하고 싶어지고 자녀 입장에선 아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졌지? 라고 반발심이 커질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세대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 내 갈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다 보면 마음 편히 쉴 곳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내가 이러려고 평생 열심히 일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부부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각자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취미,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미리부터 조금씩 시도해보면 나중에 겪게 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 가지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정체성 상실 일이 사라지니 내가 사라진 것 같더라. 경제적 불안, 고정 수입이 없어지니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너무 무섭다. 가족 갈등 집에만 있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가족들과 부딪히게 된다. 어떤가요? 사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나요? 직장 동료들 중에는 난 아직 젊으니까 저런 얘기는 나중 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나중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어요. 특히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제2의 커리어를 꿈꾸면서도 동시에 정말 곧 은퇴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최적의 해법은 다를 테지만 제가 들었던 가장 현실적인 팁 몇 가지를 간단히 공유해 볼게요. 정체성 준비 직장에서 벗어난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소소한 모임이든 무언가 나를 표현할 장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파이프라인 구축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살기엔 세상은 너무 불확실해요.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택근무 혹은 작은 사업 아이디어라도 탐색해보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대화 은퇴 후 생활 패턴을 미리 가족들과 공유하고 서로 기대치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니까요. 우리는 평생 현역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현재의 직장을 떠나야 하잖아요. 평생 현역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일을 하지 않는 삶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 보는 거죠. 나중을 위해 저축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내 건강, 내 취미, 내 대인관계를 지키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퇴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구나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그래도 난 조금씩 준비하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접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남의 실패담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거울 삼아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6개월 만에 삶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면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회사 그만두자마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휩쓸려서 내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느낌 경험해본 분들은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 역시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을 미리 던져보고 하나씩 작게나마 대비해 보자는 거죠. 마무리하며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사례들을 통해 은퇴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점을 잘 넘기려면 막연한 기대나 낙관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구체적인 대비를 해두어야 하죠. 일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설명할까?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할까? 하루 종일 가족과 붙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고민하면서 내게 맞는 대안을 미리 설계해 둔다면 6개월 만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혹은 미처 알려주지 못했던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어요. 부디 이야기가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아직 은퇴 전이라도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은퇴 시대는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삶도 내 인생이고 그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내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모두에게 나름의 해답이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식들도 다 여기 있는데 요즘 자꾸 한국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살고 있는 67세 이정우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정우 씨는 1994년 이민을 떠나 세탁소 운영으로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고 주택 융자도 다 갚고 은퇴까지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공한 교포 1세대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한국은 낯설게 느껴져서 두렵다는 게 그의 속내입니다. 돌아가자니 낯선 고국, 남자니 헛헛한 미국. 이민자에게 은퇴란 제2의 망명 같은 순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거주지를 고민하는 교포들의 현실을 살펴보며 선택점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1. 외로움이 몰려오는 미국, 정서적 고립이 시작된다. 이민 생활은 버텨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인종차별,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교포 1세대들은 묵묵히 자식 키우며 버텼죠. 하지만 은퇴 후 그 모든 게 멈췄을 때 남은 건 고립이었습니다. 사례 1. 뉴저지의 김영숙 씨 70세. 김 씨는 자녀 둘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뉴욕 외곽에 단독주택까지 마련한 자타공인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말벗 하나 없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다 멀고 한국 사람들도 다 바빠요. 어디 나가려면 차도 불편하고. 결국 김 씨는 작년 말 혼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도 마주한 건 고립. 가족은 없고 친구들도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겁니다. 어디서든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미국에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의료복지의 현실, 미국의 부담, 한국의 불안. 미국의 의료보험은 은퇴 후 큰 부담입니다. 특히 메더케어로는 치과, 시력, 장기요양 서비스 같은 부분이 제외되어 별도 보험이 필요하죠.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 덕에 진료 접근성은 훨씬 좋지만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체감 차이가 큽니다. 사례 2.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박재홍 씨 66세. 박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험 플랜이 복잡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메더케어만으론 부족해서 사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400 넘게 나가요. 그 돈이면 한국에선 병원 2-3군데 돌 수 있잖아요. 그는 몇 달 전 한국 장기 체류를 시험 삼아 했지만 문제는 다시 주거지였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있어 당장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의료는 한국이 낫지만 살 집이 없으니 다시 돌아왔어요. 복지 하나로는 결정할 수 없더라고요. 3. 자녀와의 거리, 그리고 문화적 괴리감.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면서 부모 세대는 정서적으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사례 3. 샌디에이고의 조명자 씨 68세.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애들 바빠서 주말에도 보기 힘들어요. 손자 얼굴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조 씨는 최근 한국행을 고민 중인데 며느리가 그 나이에 왜 혼자 한국 가시려고 하냐며 말렸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가족이 곁에 있는 느낌은 나요. 근데 나 하나만 빼고 다 미국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은퇴 이후의 거주지는 단순한 국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뿌리, 관계, 삶의 방식이 모두 얽힌 정체성 선택에 가깝습니다. 아래 3가지 기준을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경제적 안정 vs 정서적 안정. 어디서 살아야 불안하지 않은가? 가 아니라 어디서 살아야 마음이 편한가를 우선 고려하세요. 가족과의 관계,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함께 있어도 소외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활 기반 주거, 의료, 교통 등 일상의 기반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단기 체류로 미리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정답은 없다. 다만 후회는 줄일 수 있다. 한국은 정서적으로 그립고 미국은 익숙해서 편해요. 근데 이제 그 익숙함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왔어요. 이정우 씨의 말처럼 은퇴 후 교포들이 마주한 고민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최종 정착지를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준비 없이 떠나는 선택은 또 다른 후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중요한 건 그곳에서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느냐는 것 아닐까요? 30년 넘게 미국에 살아온 교포 1세대들이 은퇴 후 맞닥뜨리는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까? 입니다. 일터에서 은퇴는 했지만 삶 전체에서 은퇴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정착했고 미국 생활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생각하면 정서적 고립과 의료비 부담, 문화적 단절이 점점 깊어집니다. 한국은 고향이지만 돌아가면 주거 비용이 문제입니다. 친구들도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가족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익숙하지만 정서적으로 내가 낀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 갈등 속에서 전문가로서 은퇴 이민을 고민 중인 교포들에게 다음 3가지 기준을 분명히 점검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째, 정서적 고립 익숙함 속에서 외로움은 더 커진다. 미국에선 언어와 문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교포 1세대는 영어 구사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깊은 대화가 어려워지고 정서적 단절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소셜 아이솔레이션을 유발하며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사례 뉴저지 김영숙 씨 70세. 김 씨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을 했지만 정작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한국으로 장기 체류를 선택했으나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도 친구 관계가 단절돼 이중 고립을 겪게 됐습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히 고향이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귀국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지에서의 공동체 참여, 종교 모임, 한인 커뮤니티 등의 관계망을 다시 활성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둘째, 의료와 생활비 싸다는 착각보다 현실적인 비교가 필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메더케어를 받아도 치과, 시력, 장기 요양이 포함되지 않아 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 건강보험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한국 내 고령자들은 본인 부담금과 노후 질환 치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애틀랜타 박재홍 씨 66세. 박 씨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매월 $400 이상을 사보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에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지만 예상보다 오른 전세월세 비용 때문에 3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 조언 의료비뿐 아니라 주거비, 물가, 교통 접근성 등을 총합 산해 거주 비용 지수로 판단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귀국 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해 실제 생활비와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셋째, 가족과의 관계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의 현실. 이민 1세대 대부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왔고 자녀는 미국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미국식 가치관을 따르며 독립된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적 괴리감이 커지고 은퇴 이후 자녀를 중심으로 한 기대했던 노후의 가족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샌디에이고 조명자 씨 68세. 조 씨는 자녀가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줄고 손주와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행을 고민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언어의 어색함, 그리고 기존 인맥 부재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와의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두기보다 본인의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 살든 노후의 질은 혼자서 잘 사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5. 결론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전략은 있다. 돌아갈까 남을까? 는 단순한 국적 선택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준비와 검토 없이 결정하면 높은 확률로 후회를 남깁니다.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3단계 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귀국 혹은 테스트 체류. 최소 36개월 한국 혹은 미국 장기 체험 체류를 통해 현실을 체감하세요.
관광이 아닌 일상생활로 체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무 점검표 만들기. 주거, 식비, 의료, 교통, 커뮤니티 참여 비용 등을 수치로 비교하세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점검. 어느 쪽에 더 많은 정서적 네트워크가 남아있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도 고려하세요. 마무리 조언. 30년 미국 생활을 마친 교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미국에 남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떠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거친 선택만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디서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